자, 이번 시간은 18단원이에요. 집합의 연산 단원이고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마를 보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자. 일단 집합 두 놈이 있어야 돼요. 그쵸? 혼자서는 합집합이 될 수 없지. 그치? 일단 적어도 두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요렇게 U처럼 생긴 요 놈으로 요렇게 나타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이에요. 그쵸? 자, 일반적으로 합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요 정도 개념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가끔 이제 내신 문제에서 집합이 시험 범위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이거 뭔지 쓰라고 막 나오고 그래요. 어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신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좀 정확히 정의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합쳐놨다. A랑 B랑 합쳐놓은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합집합의 정확한 의미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합은요 X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이 X는 어떤 놈들이냐면 A의 원소가 되거나 자 또는 B의 원소가 된다. 즉 A의 원소에도 상관없고 B의 원소에도 상관없고 그쵸? 그런 걸 합집합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표현도 여러분들이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의를 한대. 사실 일반적으로 정확한 정의죠 이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배웠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이런 그림이라면 합집합은 이 전체가 색칠되어 있는 이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당연히 뭐겠니? 교집합이겠죠? 자, 교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에도 속하고 집합 B에도 속한다. 집합 A에도 속하고 집합 B에도 속하는 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교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U를 뒤집어 놓은 모양, 합집합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교집합의 정의, 정확한 정의도 여러분들이 집합으로 표현하는 이 조건제시법,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하면 간단해. 집합이야. 근데 누구를 모아놨다? X를 모아놨다. 그쵸? 그런 다음에 뒤에서 조건제시법으로 X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죠? X가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B의 원소여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여기 있는 어떤 원소는 무조건 A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B 안에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는 여기 또는으로 연결을 해놨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로 연결을 해서 교집합을 정의를 해놓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두 집합 A, B가 있다. 예를 들어서 두 집합 A, B가 있으면 여러분들 두 집합을 합치래요. 합치면은 1, 2, 3, 4, 6 1, 2, 3, 4, 6 요렇게 중복이 2가 있어도요 2를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써서 교집합을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합집합을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두 놈이 동시에 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원소가 2와 6 이렇게 두 개니까 딱 두 개를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에 있는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결과로 포함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교집합했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 우리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에서는 사실 연산이 딱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큰 연산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합집합, 또 하나는 교집합.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용어 정리를 잠깐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두 집합을 연산을 한다. 자, 두 집합을 연산을 할 때 큰 연산만 생각하는 거야. 교집합이랑 합집합. 이렇게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처럼 A 이렇게 두 놈을 연산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집합이 포함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외우는 방법도 선생님이 써놨는데 뭐 작은 게 나오고 큰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놈을 연산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주세요.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고 포함하도록 그려주세요. 왜? 우린 이건 알고 있거든.
두 놈을 연산해서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면 포함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딱 포함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주시고요. 교집합은 안쪽을 색칠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안쪽을 색칠했을 때의 결과를 뭐라고 했으니까? A라고 했으니까 안쪽이 A가 되는 거고 바깥쪽이 이렇게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걸 외우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B가 A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얘기로 이걸 만나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놈을 연산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포함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주시고요. 이번에는 합집합하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다 색칠하면 되겠네요. 이 전체가 바로 뭐가 된다고 했어? A가 된다고 했으니까 A가 바깥쪽 그리고 안쪽에는 누가 있다?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B가 A 안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니면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외우고 싶다. 그러면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을 하면 큰 게 나온다. 이렇게 또 외우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교집합을 해서 작은 게 나왔으니까 A가 작은 거, 합집합을 해서 큰 게 나왔으니까 A가 큰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반드시 이 멘트가 중요한 거야. 합집합 또는 교집합의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두 집합은 포함 관계가 있다. 둘 중에 한 놈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 A, B가 있어. 이제 공집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공집합의 서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두 집합 A, B를 일단 보기에서 좋습니다. 1, 2, 그 다음 3, 4. 근데 요 놈은 잘 보면 두 놈의 교집합이 없어요. 그쵸? 공통된 원소가 없기 때문에 두 놈의 교집합을 뭐라고 쓸 수 있고, 요렇게 공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두 집합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 서로소라고 이야기한다. 자, 숫자에서도 서로소가 있죠. 서로소는 한 대상을 보고 갑자기 이놈한테 서로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두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 두 대상을 바라보면서 숫자의 세상에서는 서로소가 뭐야? 요놈의 약수를 다 구해보고 요놈의 약수를 다 구했는데 뭐밖에 없을 때, 공약수가 뭐밖에 없을 때, 그렇지, 1밖에 없을 때 두 수는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서로소에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에서도 서로소가 있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야. 두 집합의 교집합이 없을 때, 즉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때를 두 집합이 서로소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집합은 어느 누구와 교집합을 해도 여전히 뭐기 때문에, 공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어머 정말 좋은 얘기네요. 서로소라는 개념은 하나의 집합 혼자서 어찌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쵸? 숫자의 세상에서 마찬가지였잖아. 숫자 하나를 보고 서로소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 이게 소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지? 숫자 하나를 보고 이건 소수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숫자 하나를 보고 서로소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소랑 소수는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집합에서도 집합 하나를 보고 서로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좋아요. 자, 포함관계에 관련해서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배수집합, 약수집합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은데, 사실 얘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최소 공배수인가? 최대 공배수야. 둘 중에 하나일 것이야 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편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으나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배수집합 또는 약수집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포함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 KM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합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배수집합이라고 정의했대요. AK라는 것은 K의 배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AM은 M의 배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 AN은 N의 배수들을 다 모아놨다. 여기서 배수는 또 정의해놨어요. 자연수 배를 한 놈들만 모아놓겠다 이런 얘기야. 갑자기 2분의 1배, 2분의 1배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아무튼 좋아. 배수라는 것은 그런 건데, 만약에 M의 배수와 N의 배수, M의 배수와 N의 배수를 교집합했더니 갑자기 K의 배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되면 이 K라는 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M의 배수면서 동시에 N의 배수다. 그쵸? 그게 뭐야? 그렇지. MN의 최소 공배수. 이 K는 MN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몇 번 되새김질하면 지금 나처럼, 그쵸? 이 K가 MN의 최소 공배수다 라는 사실을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2번은 뭐냐면 두 놈을 합쳤대요. 배수 집합을 합쳤더니 갑자기 뭐가 됐다. 그렇지. 요렇게
A의 M이 됐다. 오케이? 요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런 얘기야.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두 놈을 연산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두 집합은 포함 관계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고 합쳐놓은 놈이 바깥에 있는 A의 M이다. 그러면 안쪽은 이제 A의 N이 될 텐데 요걸 좀 조심해야 돼. N의 배수와 M의 배수는요, M이 크고 N이 크고의 개념이랑 좀 달라. 그러니까 M의 배수들을 다 생각하고 N의 배수들을 다 생각하면 당연히 N이 집합이 더 작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N이 더 숫자가 큰 숫자야. 그리고 그냥 큰 숫자가 아니라 이 M이랑 관련이 있는 숫자여야 되고 이 M의 배수여야 합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4라고 하면 정확히 4의 배수는 모두 다 2의 배수 안에 들어가요. 그쵸? 실제로는 2가 4보다는 작은 숫자지만 집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A2,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더 큰 집합이 돼요. 됐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숫자로 여러분께 설명한 것처럼 스스로가 이제 2, 4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얘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쵸? 근데 밑에 보면 약수집합은 그냥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왜 약수집합은 설명을 안 했냐면 배수집합은 2의 배수다 이래 버리면 2, 4, 6, 8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집합이거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약수집합은 끝이 있어요. 뭐 4의 약수 이러면 1, 2, 4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약수집합 같은 경우에는 집합을 정말 구해보면 그 포함 관계를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이론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쉽게 포함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말만 해주고 넘어간 것 같아요. 뿅! 자, 두 번째 테마를 보니까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했어.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명칭을 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놈을 합친 집합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놈의 교집합은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N 이거 기억나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얘가 놀랍게도 이렇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임으로 이건 건 아닌 거지. 얘가 된다고 해서 항상 얘가 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런데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A라는 놈들이 있어요. A라는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B라는 놈 안에도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뭐야? 공통이죠? 그쵸? 그럼 문제에서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 신났다고 여기 있는 거 다 개수 세고 여기 있는 거 개수를 다 센 다음에 두 놈을 더해버리면 얘를 한 번만 더해야 되는데 두 번 더하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은 한 번을 빼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중복이 발생됐던 누구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포함 배제 원리예요.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일반적으로 합집합, 교집합,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돼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해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을 더해서 누구를 뺀다?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응용된 식은 요 놈이랑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을 더해서 합집합을 뺀다.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걸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 두 놈을 더해서 상대방을 뺀다. 두 놈을 더해서 상대방을 뺀다고? 상대방이 뭐예요, 선생님? 합집합과 교집합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양도 비슷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얘네 둘을 그냥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각각을 더해서 누구를 빼면 상대방을 빼면 뭐가 된다? 상대방이 된다. 두 놈을 더해서 교집합 빼면 합집합 되고요. 두 놈을 더해서 합집합 빼면 교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쌍으로식을 외워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뭐냐면 집합 3개를 가지고도 포함 배제 원리를 쓸 수 있는데 이걸 또 외우려면 와 이거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요. 일단 이게 2개짜리건 3개짜리건 4개짜리건 5개짜리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 룰만 지켜주면 됩니다. 일단 1개짜리를 다 더해요. 그리고 2개짜리 있는 거 다 빼. 그리고 3개짜리 또 다 더해. 4개짜리 다 빼. 5개짜리 다 더해. 6개짜리 다 빼.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끝까지를 다 진행하면 그게 바로 포함 배제의 원리가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에서 4개짜리는 절대 안 나와요. 4개짜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얘처럼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4개짜리가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오겠니? 자,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정말로 찢어버리세요. 이 부분을 시험지에서 찢은 다음에 들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야, 너 시험 기간에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촤 던지면서 그 영화에 보면 말죽거리는 장사 있잖아. 거기서 못 다니겠네. 더 대한민국 갖고 뭐 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풀어?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풀고 있는 그 시간에 이 문제 깔끔하게 3번으로 탁 찍고 나머지 문제 검토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도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 다 식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잘 봐봐. 이게 2개짜리여도 있잖아. 하나짜리를 다 더했죠. 그런 다음에 2개짜리를 다 뺍니다. 그런데 얘는 요게 끝이야. 2개니까 2개짜리가 끝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자, 3개짜리는 하나씩 다 더했죠. 그 다음에 2개씩 다 뺐고요. 그 다음에 3개씩을 다 더했는데 이게 3개가 마지막일 거 아니야? 왜? 집합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을 맺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짜리를 다 더해, 2개짜리를 다 빼, 3개짜리를 다 더해, 4개짜리를 다 빼. 이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 공식을 까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지, 정말. 계속 까먹는데 여러분 제발 좀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이것이 바로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일반화시킨 얘기입니다. 자, 기틴의 반 학생 중 A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19명, B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1명. 집합의 원소를 준 거죠. A와 B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은 13명. 자, 이게 뭐야? 모두 관람을 했다. 바로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다? 그렇지, 13이다 준 거예요. 자, A 또는 B 영화를 관람한 학생, 이게 뭐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이걸 물어봤다. 너무 쉽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을 더해서 누구를 뺀다? 상대방을 빼주면 합집합이 된다. 이렇게 2개짜리는 가볍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죠. 자, 2놈 더하면 21과 19를 더하고요. 거기서 얼마를 빼래? 13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40이고 요거 13 빼니까 얼마야? 그렇지, 27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모두 또는 관람한 학생은 27명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테마, 여집합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아까 선생님이 집합의 연산에는 딱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 더 추가시키면 바로 여집합이에요. 자, 여집합은 여러분들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여사건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 그거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여집합은 잘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명제에서도 이제 부정이라는 단원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이제 되게 여집합이랑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집합도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위에 이제 위첨자 요거 이제 대문자 C예요. 혹시 요거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여기가 소문자 C가 아니라 대문자 C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것의 부분 집합만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 U라 하고,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해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말이 되게 길죠? 그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정의를 해놓은 건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가 아니다. 끝. 그러니까 A가 아닌 것을 이제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단 A가 아닌 건데 전체 안에서 A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를 벗어날 수는 없어, 집합이. 문제를 풀 때마다 그 집합의 전체는 항상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쵸? 정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A가 아닌 그런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A의 여집합을 이렇게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것도 내신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똑같아. 여집합도 집합인데 누구를 모았다? X를 모았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X는 전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누구 안에는 없어야 된다. 그렇지. A 안에는 있지 마세요. A 안에는 없는 전체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A의 여집합.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이제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13579 A라는 집합을 딱 주고
A의 여집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1, 3, 5, 7, 9 다 빼고 나면 2, 4, 6, 8 이렇게 여집합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연산이 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집합도 추가시키고 지금 또 차집합도 설명하실 건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차집합은 연산기호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죠. 왜? 차집합의 의미가 사실은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차집합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숫자의 세상에서의 빼기와 그 다음에 집합의 세상에서의 빼기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두 집합 A, B가 있으면 이 차집합이라는 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A에서 만약에 B를 빼면 A에는 속하고 있지만 B에는 속하지 않은 그런 놈들을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줍니다. 읽을 때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뭐 차집합 A 빼기 B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집합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해놨나? 마찬가지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집합기호로 표시를 해주고 조건제시법으로 X들을 모았다. 근데 그 X는 A 안에는 있어야 되지만 B 안에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집합적으로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그쵸? A에서 B를 뺀 게 벤 다이어그램상 요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게 뭐래요? 공집합? 색칠을 해놓고 봤는데, 이 색칠된 곳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 지우면 됩니다. 지우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그림이 그려졌잖아? 근데 이제 이걸 지우면서 A라는 문자를 지웠다고 A가 사라진 건 아니죠?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A가 어디 안에? B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런 포함 관계를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 자,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닙니다. A에서 B를 빼서 공집합이 됐으면 A가 B 안에 포함된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물론 문제를 졸라 열심히 풀다 보면 알아서 외워집니다. 자,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크게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지금 개념 공부를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외우고 있죠? 자, 이건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당연히 외워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거는 정말 좋은 거다.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냥 외워지겠니? 그쵸? 자, 그래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 차집합 B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 차집합 B라는 건 뭐냐면 A 안에는 있지만 B 안에는 없어야 되는 거. B에 있는 게 지금 2니까 2는 안 되죠. 그 다음에 4도 있으니까 안 되고요. 8도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럼 남는 것은 뭐야? 6과 10. 일단 기본적으로 A 차집합 B는요, A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B 차집합 A라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안 그리고 푸는 거야, 지금. B 차집합 A라는 것은 일단 B 안에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빼주면 아까 전에 2와 4가 이제 있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2, 4가 까지면서 1, 8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도 차집합을 연산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좀 잘 모르겠어.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그런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세요. A 그리시고 B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인 거 2, 4 딱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8도 있네요. 어머, 쉣. 아까 8이 있었네. 쏘리합니다. 얘는 1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2, 4, 8 여기 가운데 다 줬으니까 여기는 1만 남을 것이고 여기는 6과 10만 남겠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아이고, A 빼기 B는 요거고 B 빼기 A는 요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풀든 답만 내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돼요. 자, 이제 테마 5번을 보니까 차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다 했네. 연산법칙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전체 집합 그쵸, 마지막입니다. 전체 집합 U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A가 2, 4, 6이고요. B가 3, 4, 6이고요. 갑자기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A에서 B를 한번 빼보자. A에서 B를 빼보면 여기 지금 겹치는 게 4와 6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2만 남겠죠? 여기 2가 남은 거야. 자, 그런데 요 놈을 또 구해볼까요? 그쵸? 요 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놈, 이게 또가 그 다음 얘기야? 요 놈 한번 구해보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B의 여집합은 뭘까요? 자, B가 아닌 거야. 그럼 3, 4, 6이 아닌 거야. 3, 4, 6이 아닌 거야. 그러면 1, 2, 5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A에서 교집합하래요. 누구를? B의 여집합을. 얘와 얘를 교집합하래요.
그럼 둘의 공통 찾으니까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2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A가 아닌 놈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아닌 놈은 2, 4, 6이 아니어야 되니까 누구랑 누구? 1, 3, 5. 이게 바로 A가 아니다. 근데 다시 그 놈이 또 아니다. 또 아니래요 또. 1, 3, 5가 또 아니면 그냥 뭐야 그냥 2, 4, 6이겠지. 그래서 결국은 A가 아닌 게 다시 아니다.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 두 개네요. A가 아닌 놈, 그러니까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면 뭐가 된다? 그렇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네요. 차집합이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차집합은 사실 연산으로 인정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교집합과 여집합만 알고 있으면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의 관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은근히 이거 못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할게요. 보통 외우는 게 이제 보통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A가 B를 찌른 거예요. 좀 무섭나? 조폭 영화니까 여러분 비현실이잖아. 그쵸? 그냥 영화니까 A가 B를 푹 찌른 거야. 근데 B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보통 주인공이 칼 딱 맞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안 죽잖아. 그치? 하면서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꼭 주인공은 무기가 없어요 또. 그쵸? 악당들은 막 칼을 휘둘러도 주인공은 뭐야? 무기가 없어. 다 뭘로 싸워? 주먹으로 싸웁니다. 보이나요? C 보이나요? 이거 약간 주먹 같지 않니 이거? 주먹. 그래서 A가 B를 찌르니까 B가 주먹을 들고 대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억지 부리지 마세요. 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참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 조금 주먹 남자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먹을 이렇게 딱 주먹 팍 태권도 다 배워서 알겠지만 아니 복싱이라든가 주먹을 이렇게 지를 때 있잖아. 그렇죠? 다리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귀여운 친구께서 주먹을 이렇게 내밀 때 이 다리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체중을 실어서 주먹을 날리려면 다리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선생님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건 모양 빠지죠. 이거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누워가지고 다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먹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리를 생각한다. 체중을 실어서 한 방에 보내려면 다리 모양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다리 모양이야. 정말 쉽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예요. A가 B를 찔렀으니까 B는 주먹을 든다. 그때 다리 모양은 요래야 된다. 끝. 다 외워졌죠? 절대 안 까먹어요.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자.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라고? 약간 귀찮은데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그냥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보고 그냥 바로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얘죠. A에서 B를 뺀 것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A가 B를 찔렀으니까 B가 주먹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뿅. 자, 그래서 같은 얘기를 좀 많이 써놨네요. 그쵸? 그래서 1번, 2번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또 중요합니다. 3번, 4번. 생각해보자. A와 A가 아닌 놈을 합쳐버려. 그쵸? 이 세상에 나와 내가 아닌 사람들을 다 합쳐버리면 뭐야? 전체 인구가 되겠지.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A와 A가 아닌 걸 합쳐버리면 전체가 되겠죠. 괜찮아요? 또 A와 A가 아닌 거에 공통된 부분이 있겠니? 말이 안 되잖아. A와 A가 아닌 건 공통된 부분이 없겠지. 그래서 공통된 부분,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전체가 아니라고요? 전체가 아닌 게 어디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전체가 아닌 건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은 전체야. 없으니까 공집합이겠죠. 맞아? 자, 없지 않아. 없는 게 아닌 거래. 그럼 전체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집합과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서로 여집합의 관계에 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차집합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것도 좀 중요한데, 사실 얘도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그치? 일단 첫 번째, A가 아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전체가 있고, 여기 A가 있어. 근데 여기에 N개가 있어요. 전체는 M개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몇 개겠니? 그렇지. N-N개겠지. 됐나요? 근데 이건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반드시 요 놈과 이 바깥쪽에 있는 놈이 공통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성립하는 얘기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 아닌 것은 얘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A 자리에 A 합집합 B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A 자리에 A 합집합 B가 들어간 것 뿐이죠. 그래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그놈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갑자기 생뚱맞게 A에서 B를 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써놨죠? 자, 이건 또 어떻게 한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차집합이라는 건 사실 요만큼이잖아. 그치? 근데 요만큼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만큼에서 누구를 뺀 거? 요거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쓰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를? 요만큼. 즉 A와 B의 공통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랑 마치 똑같다 해서 요걸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됐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요만큼이 합집합이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를 완전히 다 도려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떤 교집합 또는 합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자 라고까지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걸 외우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 절대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외워지면 허락하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B가 A 안에 들어가면 A 교집합 B는 B이므로 다음과 같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B가 A 안에 들어가면 얘가 B인 거고 얘가 A인 거잖아요. 괜찮나요? 그럼 이거랑 모양이 똑같잖아. 지금 A 안에 지금 B가 있는 거잖아. 그럼 A에서 B를 빼면 도넛. 근데 이 도넛 형님께서는 원소의 개수를 잴 때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치 차집합도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것만 조금 기억을 해놓으면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좀 내용이 길어서 선생님이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법칙 개념 정리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가 다항식일 때 이렇게 돼 있네. 다항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또는 식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교환법칙, 그 다음 결합법칙, 그 다음 분배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교환법칙은 더하거나 뭐 할 때, 곱할 때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꿔서 더하고 순서를 바꿔서 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환법칙이에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결합법칙도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A와 B와 C를 모두 다 더할 건데 편의상 A, B를 먼저 더하고 마지막에 C를 더해도 되지만 B,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해도 된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셋 다 곱할 건데 편의상 둘을 먼저 곱하고 마지막에 누군가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합법칙은. 분배법칙은 뭐냐면 이제 연산이 두 개가 섞인 거야. 곱하기 연산과 더하기 연산이 섞여서 이렇게 분배해주면 A, B와 A, C의 합으로 표현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도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그래서 BA와 CA다. 이렇게 성립한다. 이걸 이미 배웠습니다. 집합의 연산법칙. 자, 숫자의 세상에서 쓰였던 교환, 결합, 분배가 모두 다 집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대요. 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러놨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랑 B랑 합쳐봤자 B랑 A랑 합친 거랑 똑같겠지. 그치? 합친다는 개념은 원소 다 쓰겠다는 얘기니까. 그쵸?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집합도, 그쵸? 교집합도 A와 B의 공통 원소를 다 쓰는 거야. 그러면 B와 A의 공통 원소를 다 쓰는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증명하거나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집합에 대한 교환법칙,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 둘 다 성립을 한다. 오케이? 교집합끼리는 교환법칙, 합집합끼리도 교환법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인데요. 결합법칙은 당연히 세 놈을 연산할 때 쓰입니다. 자, 두 놈은 결합을 할 수가 없지. 자, 두 놈을 그냥 연산하는 건데 뭐 어떻게 결합을 할 거야. 결합은 연산의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 나는 A, B, C를 전부 다 뭐 할 거야. 합칠 건데 편의상 A, B를 먼저 합치고 마지막에 C를 합쳐도 좋고요. 아니면 B, C를 먼저 합쳐놓고 A를 합쳐도 좋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이 전부 다 색칠이 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법칙은 또 정리를 또 해놨어요. 뭐 일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합법칙이 성립을 할 때는 당연히 연산이 똑같아야 돼. 합집합과 합집합을 가지고만 결합법칙, 마찬가지로 교집합과 교집합을 가지고만 결합법칙을 할 수 있다. 순서 상관없이 편의상 쉬운 거 먼저 합치거나 교집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배법칙은요,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 분배를 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섞여요. 합집합이랑 이렇게 교집합이 섞인다고요. 그쵸? 이쪽에서 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일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은 요거야. A 옆에 합집합이 있잖아요. 요건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해야 돼. A와 합집합은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배를 해주시면 A와 합집합 붙어있는 상태에서 B를 그냥 그대로 붙인 거고요. A 합집합 붙어있는 상태에서 C를 그대로 붙여준 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연산 누구야? 그렇지. 교집합이죠? 그걸 가운데 연결기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A 교집합 뒤에서 설명할 테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A 교집합은 하나의 단어로 보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얘네들이 한 단어가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연산 누구야? 합집합이죠? 이 합집합을 가운데 연결기호로 사용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분배법칙이 아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누구와? A와 합집합은 함께야. 언제나 A와 교집합은 함께야. 이렇게 분배법칙은 이것만 좀 기억을 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도 언제든지 노가다를 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집합의 분배법칙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쵸? 뭐만 기억한다고요? 분배를 할 때는 A와 합집합이 한 단어야. 떨어질 수 없어. A와 교집합이 한 단어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식은 방향성이 양방성이라서 이걸 갖다가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런 놈을 만났을 때도 요렇게 바꿀 줄 알아야겠죠? 자, 그때는 공통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렇게. A와 합집합, A와 합집합. 마치 얘를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인수로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남아있는 걸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요게 바로 이제 식의 양방성.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오는 것만 하지 말고요. 여기서 일로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집합의 분배법칙 되겠습니다. 당연히 연산기호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이제 드모르간이라고 하는데, 드모르간. 뭘 모른다는 거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름이죠. 자, 드모르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다 부정하는 거야. 부정. 아니다. 아니다. 여집합. A집합이 아니다. A의 여집합. 전부 다 여집합을 다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물어보게 된다면, 그쵸? A도 아니다. B도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집합이 교집합한테도 영향을 줘서 얘도 아니라고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합집합이 돼요.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아니다. 부정의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둘은 어때요? 같네요. 여기 이제 드모르간이야. 근데 드모르간 뭐 응용할 때도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전체 여집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A가 아닌 걸 다시 아니라고 할 거니까 A가 되는 거고요. B가 아니다가 되고요.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이 되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여집합이 들어가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색칠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연산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뭐 한 번만 그냥 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가 있어. 근데 합집합이 아닌 거니까 요거죠. 그쵸? 합집합이 아닌 거.
색칠했고요. 자, 요 놈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얘는 좀 약간 짜증나는데, 요 놈 하고 싶으면 A가 있고, 자, B가 있을 때 A가 아닌 거니까 요만큼을 다 색칠해야 돼. 마찬가지로 또 해야 돼, 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아닌 걸 다 색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이 색칠된 놈과 이 색칠된 놈의 공통범위. 색칠된 놈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바깥쪽이네요. 바깥쪽 확인됐죠?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다 연필만 있잖아요, 연필만. 그럼 색깔이 또 그리고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느낌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때는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두 개를 다 그려주고 공통범위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무적의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니까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연산이 되는 놈들은 먼저 연산을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죠? 자, 밑에 얘기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모르간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안 한다. 그런 얘기고요.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뿅.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여집합을 구할 때 다 뭐 한다? 부정해 버린다. 여집합,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써준 거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도 마구잡이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특이한 집합,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얘는 사실 정확히 정의된 건 없어. 정확히 정의된 건 없는데 마치 얘가 약간 대칭, 요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좌우가 약간 대칭인 모양이고, 그리고 얘가 차집합이고 얘가 차집합이기 때문에 이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름 준 것 뿐이고요. 그렇죠? 이 대칭 차집합을 식으로 써보면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A에서 B를 뺀 게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 게 요만큼이죠. 그 둘을 합쳐놓은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또 차집합 두 개가 있으니까 또 이름 외우기도 쉽죠. 대칭 차집합. 자, 그런데 이 대칭 차집합은요, 일반적으로 세모라는 연산기호를 쓴대요. 일반적으로 그래.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세모를 써서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모를 쓴 것 뿐이에요. 별을 쓸 수도 있고요. 하트를 쓸 수도 있고, 네모를 쓸 수도 있고,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별의별 방법이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모를 좀 많이 씁니다. 누군가가 썼으니까 그걸 그대로 베낀 거야. 나도 베낀 거예요. 그렇잖아.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사람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그걸 거부하면서 나는 동그라미 두 개로 할 거야. 왜?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세모로 쓰기 시작해서 계속 세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이 대칭 차집합, 다음과 같은 연산에 의한 결과물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얘네들 세 개가 다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건데 이놈들을 연산으로만 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외웁니다. 선생님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외우세요. 이건 추천이고, 외워야 그래야 눈에 익숙한 상태가 되고 얘를 보자마자 대칭 차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는 100% 정확히 외워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거든. 바로 이 상황이야. 이건 100% 정확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개의 표현법이 있다 정도를 기억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런 놈을 만났을 때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대칭 차집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예요. 됐죠? 일단 얘는 너무 쉽잖아. 그치? 차집합 두 개를 합쳐놓으면 대칭 차집합이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대칭 차집합을 먼저 배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주먹질 했잖아. 그럼 찌르면 되겠죠. 얘는 주먹질 했잖아. 그럼 찌르면 되겠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만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됐죠? 요거 둘은 완전히 똑같은 의미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얘가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자, 이름은 대칭 차집합이죠. 그래서 차집합으로 표현을 해놓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차집합을 이렇게 가운데다 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합집합 전체 색칠해 놓고요. 그쵸? 교집합 요만큼을 빼버린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모양 똑같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대칭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는 해놓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 합에서 교를 뺀다.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하고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집합은 언제나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 두 놈만 기억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문제 풀 때는 실제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칭 차집합은 다음과 같은 연산 법칙이 성립한대요. 그쵸? 교환 법칙, 또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립하는 아주 특이한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서 한번 다음을 증명해 보세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1번은 증명할 필요 없고 2번 같은 경우에 좀 증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증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6번 집합의 연산법칙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어보고 끝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지금까지 한 거 그냥 총정리하는 거야. 그쵸? 일단은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교집합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됐죠? 그 다음 지금 뭐 한 거야 얘는? 그치? 결합법칙 한 거죠. 결합법칙. 합이니까 순서를 앞에 거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거 먼저 할 수도 있다. 교니까 앞에 거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거 먼저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3번은 이제 합과 교가 섞여 있으니까 분배법칙을 쓴 거고요. 분배법칙은 언제나 누구와 누가 함께한다. 그렇지. 얘네들이 함께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식은 양방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공통인수를 마치 뽑아내듯이 이렇게 뽑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얘기죠. 똑같은 집합끼리 합쳐면 자기 자신이 되고 똑같은 집합끼리 교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생뚱맞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해요. 이거 A랑 B를 합쳤어. 그런데 A를 또 합친대. A와 B의 교집합을 구했어. 공통범위가 있었어. 그건 당연히 A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A가 얘를 포함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 연산을 합쳤으니까 큰 게 나와서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야. A와 B를 합쳐. A와 B를 합치면 A보다 더 크겠지? 그치? B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포함관계가 될 것이고요. 두 놈을 연산했을 때, 교집합했을 때는 작은 게 나와야 되니까 A. 요걸 이제 흡수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특이해. 맞잖아. 그 결과가 되게 좀 특이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흡수법칙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이랑 합치면 뭐 의미가 없고요. 공집합이랑 합집합이랑 교집합에도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A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공집합 얘네들은 또 특이한 놈들이니까 좀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합치면 뭐 졸라 크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 없겠죠. 없는 놈이랑 뭘 교집합을 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와 A가 아닌 놈은 전체가 될 것이고 A와 A가 아닌 놈은 공통범위가 없겠죠. 그쵸? 아닌 게 아닌 거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공집합과 여집합은 둘이 여집합의 관계다. 공집합과 합집합은 여집합의 관계다. 따라서 서로가 아닌 거죠, 그냥. 그쵸? 그런 다음에 찔렀으니까 주먹 들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드모르간. 아니다. 그럼 전부 다 부정하자고. 부정. 됐죠? 아니다. 부정. 이렇게 드모르간. 그 다음에 A와 B를 합쳤는데 공집합이 된다? 어머. 그럼 둘 다 공집합이어야지. 그치? 두 놈을 합쳤는데도 공집합이 되면 둘 다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쵸?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두 놈의 교집합을 했는데 합집합이 된다고? 이게 뭔 소리야? 둘 다 합집합이 돼야죠. 그쵸?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합쳤는데 전체가 돼. 그리고 교집합이 없다. 두 놈을 합쳤는데 전체가 되는데 공통범위가 없으면 이게 전체일 때 딱 얘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가 완전히 둘이 무슨 사건? 여사건이야. 미안. 여집합의 관계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대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와 X를 합쳤더니 A가 되면 그치? X는 공집합이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잖아요, 선생님. X가 A 안에 포함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임의의 집합 A라고 돼 있죠. A가 어떤 집합이건 상관없이, 그쵸? 가장 어려운 얘기야. A가 어떤 집합이건 상관없이 X를 아무리 합쳐도 A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이 X가 공집합이어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그러니까 항등식의 개념이야.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마찬가지 어떠한 집합 A, 모든 집합 A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려면 이 X가 뭐여야 돼요?
그렇지. 전체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됐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집합의 세계와 수의 세계의 비교. 닮은 구석이 되게 많아. 포항공계. 뭐 예를 들어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곱하기 연산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이름이 교집합이고, 합집합 같은 경우는 이름이 진짜 합이잖아, 합. 그래서 더하기 연산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고, 뭐 설명 같은 거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PPT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집합의 연산에 대한 풀 개념이었고요. 이제 뒤에 필수 예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